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부터 국회는 다시 식물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들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국회를 연들 올라와 있는 체포동의안 표결도 못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회 멈췄다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감도 안 됩니다. 의장을 뽑았다면 6월 임시국회 자연스럽게 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의장단 선출이 무산되면서 임시국회 열어봤자 그저 방탄국회 역할밖에 못한다는 그런 비판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는 여론이 거셌는데 결국 세비 반납한 사람은 정세균 당시 의장밖에 없었죠. 또다시 국민 원성이 드높아질 걸 알면서도 멈춰버린 국회. 이쯤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허탈하기만 합니다. 국회가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6.13 선거 2주 남았습니다. 일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매 눈으로 가려주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지금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마 뉴욕행 비행기에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면은 뉴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북미 뉴욕 담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주 앉을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비핵화 또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논의에서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으로 두 사람은 구면이긴 한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2000년에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 그런 의혹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그렇죠. 미국 여행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가 일시적으로 아마 풀어진 듯하고요. 예. 회담 장소로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워싱턴 DC보다 뉴욕을 택한 이유도 아마 그 부담감을 덜어보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문점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뉴욕에서 세 갈래로 세 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욕에서는 그 큰 틀의 논의를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경호 문제를 다루는 실무 회담이 이미 시작된 상태죠. 예. 판문점에서는요.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비핵화 의제 조율을 위해서 실무 회담을 이어가는데 사흘 전에 만났고 이들은 이틀간 각자 내부 논의를 가졌습니다. 휴지기를 좀 가진 건데요. 예. 오늘 다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기의 담판을 하러 간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논의가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변수가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은 못합니다만 네. 김영철 폼페이오 사이의 담판이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예, 양승태 향하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정권에다 코드 맞춰가면서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인데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 하거나 뭐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법원행정처는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의 재판을 두고는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이라면서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KTX 해고 승무원들은 어제 대법원 기습 시위를 한 데 이어서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요. 이외에 재판에서 피해를 봤다는 이들과 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예.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전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 오늘 저 변호사 두 분 나오시잖아요. 재판정. 네. 요 얘기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태블릿 PC 조작설의 구속입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해온 변희재 씨 결국 구속이 밤에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변희재 씨는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손석희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까지 찾아가서 집회를 열면서 위협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변 씨가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네. 손석희 사장이나 그 기자들에게 이게 이유더라고요. 네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방탄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가 소집된다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방탄국회 그랜드 슬램이라는 불명예로 끝나겠습니다. 예, 20대 하반기 국회 제대로만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부의장단 어제로 임기를 마치면서 오늘부터는 새 국회의장 체제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의장 못 뽑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118석, 한국당이 113석, 고작 5석 차이인데 재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원내 일당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6.13 선거 치른 후에 의장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석입니다. 국회의장단이 공석이라는 건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좀 붙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할 일이 많다. 늘 열던 거니 6월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말을 듣고 어제 이분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더군요.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국회 상황 팩트부터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공석 맞죠? 맞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의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요. 예.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까지 임기가 어제로 만료가 됐습니다. 상임위 위원장까지. 네. 국회법에 따르면 24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국회의장 선출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국회가 없고요. 외국에서 어떤 의회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도 만나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 그럼 지방선거 끝난 후에 이제 결정하자는 게 야당의 이유였는데 지방선거 끝난 후에도 선출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언제쯤에 그럼 다들 자리 잡고 취임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제 6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예.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있고 예.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일당이 돼서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산 때문에 국회법도 어기고 이렇게 국회를 공백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끝난 후에 이 뭐 절차 쭉 밟다 보면은 6월은 다 가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지금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뭐 7월, 8월 뭐 정기국회 어허. 때까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네. 잘못하면은 정기국회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네. 의장단 뽑힐 때까지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의장 이제 직무대행으로 지금 사무총장 자동으로 올라가긴 하셨던데 그분이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외 인사라서? 그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예. 그 국회를 소집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외에는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예.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소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군요.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다선 연장자 이분이 그 임시사회를 보면서 이제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그렇게 예. 선출이 되는 거죠. 네. 의장 선거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권한은 하나도 없는 직무대행, 사무총장.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 있을 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예, 예. 뭐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간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뭐 이게 72시간 지난다고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법 바뀌면서 언제든지 네. 그게 한 달이 됐든 네. 두 달이 됐든 본회의가 열리면 그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그게 시간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체포동의안이?
뭐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데 이제 기다리는 것이 뭐 좋겠다든지 아니면 검찰의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홍문종 염동열 의원 때 부결이 되면서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시간 벌기가? 네, 사실은 저 자신부터 지난번 부결돼서 너무나 놀랬고, 예.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솔직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약간은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지금 이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본회의 열 수 있는 국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예요. 네. 이유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도 해야 되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해야 되고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게 많으니까 이거를 열어야 된다.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하자고 하면 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체포해 갈 수 없도록 한 그 불체포 특권을 살리려고 임시국회를 지금 열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걸 찾기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냥 또 꼼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그 날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 날 2시에 열어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게 좋다 그러면 6월 1일 날 본회의 하자. 당신네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1일 날 본회의 하자 하니 그랬더니 또 그건 안 하겠답니다. 본회의는 안 열겠다. 네. 그날 6월 1일 날 그런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고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하면 됩니다. 그날 선출해가지고 아예 처리해버리자. 네. 근데 또 그건 안 한다고 한국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팔짝 뜁니다. 그거는 또 그날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북미 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입니다. 네. 모든 지금 기준이 권성동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이 권성동 의원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권성동. 네. 홍영표 대표님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됐는데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와요. 힘을 너무 못 쓰고 계시는 거 아니냐. 조정 능력이 부족하셨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 네,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라든지 그 내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참 잘 안 풀립니다. 네. 아무튼 임시국회 지금 한국당이 열자고 했는데 재적의원 4분의 1만 동의하면 무조건 열리긴 열리는 거니까 한국당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열리는 거죠. 소집이 되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일방이 국회 열 경우에는 다른 당들이 협조 안 하니까 흐지부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올라가면 이번에 가결은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님? 지난번에도 사실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간들? 저는 일단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처럼 이탈표는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최선 다하셨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가 좀 아니했던 게 분명히 있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탈표가 단 한 표라도 나와서는 안 되고 야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또 한국당에서는 더 미루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홍 대표님 이거 하나 좀 여쭤야겠어요. 네. 최저임금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습니다만 지금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약속하더니 한마디로 줬다 뺏었다.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혁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요. 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제 소득을 좀 보전해 주자는 게 최저임금의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 한다 하면은요.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주는 모든 기업주 수백만 명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인 거다.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보전의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겠는가라는 그 선인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저임금 157만 원이나 그 미만으로 있는 한 227만 명의 임금을 빨리 올려주는 것. 이것이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이고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사람들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 목표를 통해서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집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하고 나머지 그 고임금자들하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닌데 워낙 이게 좀 복잡한 주제여서 지금 다 토론을 해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지금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재논의를 할 여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뒤집을 여지는 지금 없다. 정책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지금 노동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당정청이 다 긴밀하게 이미 협의를 끝내고 교감을 끝내고 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지도 없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선동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함께 앞으로 최저임금 10,000원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더 길게는 못 가겠습니다만 뜻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토론의 자리는 저희가 또 한번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완두콩의 완입니다. 무슨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잠이 확 깨네요. 완두콩의 완씨 어서. 왜냐면 환자를 하고 완자를 구분을 못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작진하고 앞으로 소개할 때 김성 완두콩의 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아침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아니 제가 시간 없는 와중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약 붙였으면 표결에 어제 어떻게 됐을 거냐고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이번엔 됐을 거다. 네, 이번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리가 됐을 거다. 뭐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아마 좀 통과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방탄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몇 명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부결됐을 거다 또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당 의원 중에도. 그러면은요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전부 취업 청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뤄졌습니다. 기약 없이. 행간은 뭐가 좋으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 청와대 대변인 하면 모든 언론을 상대하는 자리죠. 그래서 특정 언론의 문제를 특정해가지고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주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를 콕 집어서 그것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TV조선 비판한 청와대 대변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 보도가 상황의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아주 비판의 강도가 세요. 네, 맞습니다. 이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사용했는데요. 네. 김의겸 대변인이 지목한 기사는 3개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5월 28일자 기사. 네. 5월 24일과 5월 19일 각각 TV조선이 보도한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미 언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10,000 요구. 이 두 가지 기사였습니다. 폭파 안 했다는 기사하고 취재비 $10,000를 북한이 요구했다는 이 기사.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큰 파장을 불러온 기사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기사가 오보였다. 지금 남북미가 담판을 벌이는 아주 민감하고 엄중한 시점에서 이 말 한마디로 빚어지는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오보가 나오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오보가 나올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한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청와대만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고요. 백악관도 비슷합니다. 미국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담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제 로버트 팔라디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를 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떡해요? 이 교도통신 기사가 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거든요. 일본 기사. 예.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화 조치 일환으로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거 국내 언론이 막 인용 보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발칵 뒤집혔죠 어제.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리비아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북측에서 예민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핵탄두를 국외로 북한 외로 빼서 반출해라. 네네, 그렇죠. 일단 반출해라 조기에. 예, 이걸 북측이 받아들일까?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디노 대변인이 곧바로 나서서 이거 추측성 보도다.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보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반박은 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입니다. 누가요? TV조선이 지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어요. 아, 청와대에 대해서 반박하는. 예. 그러니까 취재비 $10,000 요구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했던 거다. 아, 팩트가 있다. 예, 녹취록과 이메일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지 않았다 이 보도는 당시에 미국 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 소식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혼란한 시기였고 예.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식 리포트가 아니고 온라인 뉴스팀이 10분간 올렸다 내린 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올렸다가 했습니다. 내린 거였다. 네. 근데 반박은 했는데 아직 사실 유무가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왜요? 왜냐하면 취재비 $10,000 요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론 기자들이 베이징에 왔던 외신 기자들 직접 취재를 해서 실명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사실 아니다. 아, 취재비 요구한 거 없다고? 네. CNN 베이징 지국장은 $160 우린 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거든요. 한쪽은 익명으로 우리 다 모든 거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실명으로 다 보도를 했거든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누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느냐. 제가 볼 때는 실명으로 보도한 언론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과거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입니다. 어떤 악몽이요?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언론 관계가 최악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그때 그 언론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 언론사들 특히 보수신문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기사를 쓰거나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일들을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보수신문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공격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오보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10,000 취재비 이게 실명을 뭐 지금 팩트라고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아니요. 똑같은 기자 취재했으면은 우린 누구 취재했는데라고 실명으로 얘기해야 정상이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두콩의 완, 김성환 씨의 행간 듣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2부에서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그 보도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강도 높게, 정말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5277님은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근거 없는 오보로 민족 평화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신중했었어야 된다. 라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2667은 근데 언론이라면요. 청와대가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판적인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성명 내는 건 좀 언론 탄압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용남님은 반대 의견이세요. 오보라고 하면 끝인가요? 기사로 인해서 혼란이 얼마나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셨고, 전준하님 지금의 오보는 국가 안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또 들어오고, 어쨌든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심하는 건 이건 또 맞는 거 아니냐는 2498님의 의견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문자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은 세계 평화에 있어서 너무나도 엄중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크로스 체크를 신중하게 해서 하고 또 해서 어느 언론이든 보도하는 게 맞다. 예, 이게 뭐 비단 TV조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게 지금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자세로 김현정의 뉴스쇼 2부도 출발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6.13 선거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지역의 기초의원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기초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나 이 보수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요, 이 기초의원들이 지금까지 쓴 업무 추진비를 조사해보니까 엉뚱한 곳에 황당하게 쓰인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2달 동안 이 업무 추진비, 서울시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를 싹 다 조사한 분이 계세요. 이분 오늘 첫 번째로 연결을 해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가게에서 여러 손님을 위해 음악 트는 것, 이제부터는 공연권료를 내야 된답니다. 특히나 5년치를 소급해서 내야 된다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이런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업무에 쓰라고 주는 그 월급 외의 돈이죠. 도대체 이 돈을 기초의원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한 시민단체가요, 지난 4년간 서울시 25개 구의회에서 쓴 업무 추진비 명세서를 분석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황당한, 헛웃음 나오는 사례들이 줄줄이 쏟아졌다는군요.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분이세요. 조민지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입니다.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조사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기초의원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조사는 저희 단체로서는 이번에 처음 시도한 거고요. 예. 이번 조사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시민단체가 일괄적으로 이제 청구를 하고 분석한 게 아니라 시민들로 구성된 저희 회원들과 함께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 서울의 모든 구에 대해서 4년치를 다 조사? 네,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제공을 잘 받으셨어요, 명세서는? 서울시만 25개 구의회인데요. 그 25개 구의회마다 공개 수준이 다 달랐고, 한 번에 제대로 공개해주지 않아서 저희 알 권리 감시단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알 권리 감시단원들이 몇 번의 통화 후에 공개하는 어떤 사례도 있었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그 장소와 주소를 공개를 하지 않아서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예 지금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디 도봉구요? 네. 아니 왜 그걸 감추시려고 하죠? 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일단 일반 회사로 따지자면은 법인카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의원들 모두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의원들마다 이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이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나요?
이게 의장의 경우에는 월 330만 원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네요. 네, 뭐 하나의 자치구당 보통 3-4개 상임위원회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월로 보시면 820만 원에서 930만 원 정도의 의장당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업무에 써라 업무 추진비인데 대체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는가? 부적절한 사용 가운데서도 가장 황당했던 사례부터 보죠. 가장 황당했던 사례 베스트 1, 2, 3라고 저 이런 거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 3위는 뭡니까? 3위는 제가 관악구 의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관악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타 지역에 방문해서 어떤 특산품, 그러니까 어떤 속초에 가서 건어물을 샀다거나 제주도에서 옥돔을 산 것들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집행된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제주도 가서 옥돔을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속초 가서 오징어를 100만 원, 200만 원어치? 네. 왜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기자가 취재한 결과, 답변이 이제, 반기별로 의장단들이 워크숍을 가는데, 각 지역에 가서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여 이 직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워크숍 가가지고 업무 추진비로 기념품 사온다? 네. 그 누구랑 나눠 썼는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그거 갖고서 기념품 샀다는 거네요. 옥돔. 네, 맞습니다. 베스트 2는 뭡니까? 2도 저는 관악구 의회를 또 뽑을 것 같은데요. 또 관악구 의회. 네, 관악구 의회에서 또 특이한 점이 등산복 매장에서 700만 원 가량의 집행 내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요? 어느 매장이요? 등산복 매장이요. 등산복이요? 예. 700만 원이요? 네. 그게 무슨 업무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취재 결과 이제 단합대회를 할 때 의원들의 옷과 신발을 이제 구매를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합대회. 네.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원들의 옷과 신발을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해당 취재 당시에 등산복과 그러면 의정 활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게 설명이 되면 되는 거긴 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당 옷을 꼭 단합대회나 등산대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옷과 신발을 신고 의정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어떤 황당한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티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티 딱 맞춰 입는 거 정도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신발까지 운동화까지 맞췄어요. 단합대회 가는데. 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운동화를 똑같은 걸 맞춰 신어야지 단합이 잘 되는 모양이죠. 그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구의 분들이 이해하시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스트 1은 뭡니까? 베스트 1은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 사례인데요. 용산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꾸준히 한 약국에서 지난 44개월 동안 총 73회 총 540만 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서요? 네. 무슨 약을 샀어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이 고령이셔서 본인 혈압약을 구매하셨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추진비를 직무수행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조민지 활동가님, 네. 제가 혈압이 오르네요. 아니 의장님의 혈압약까지 업무 추진비로 500 얼마요? 540만 원. 540만 원어치를 업무 추진비 카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이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혈압약을 사줘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 혈압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황당 사례 베스트 1. 그 가장 흔한 사례는 뭐였어요? 이건 이제 황당이고 흔한 사례. 가장 흔한 사례는 대부분의 업무 추진비가 이제 식당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식당에서 집행한 내역들이 왜 사용했는지, 무슨 사유로 사용했는지 공개를 하지 않거나 되게 형식적으로 공개를 해서 과연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어떤 회의를 위해서 사용한 어떤 식당의 집행 내역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흔한 사례예요. 식당이라고 그러면 이제 업무와 연결이 될 수는 있죠. 식당에서 쓴 것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업무에 정말 쓰인 건지 아니면 가족들이 식사한 건지 뭐 애인하고 간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옆에다가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놓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단순히 의정활동 관련 이렇게만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공개 내역을 확인했을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뭐 사기업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돈입니다.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귀찮더라도 일일이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쓰였다는 건 이거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혈압 오르신다는 분이 저만 있는 건 아니었군요. 아니요. 지금 그분들 처음에는 보수도 안 받고 시작했다가 보수들이잖아요. 기초의원분들.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받으시죠?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급액이 월정 수당이랑 의정 활동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 4,37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로 보시면 한 364만 원 정도 이제 적지 받는 않게 것으로 보수도 드리는데 거기다 업무 추진비까지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술집 가서 쓴 건 없었냐? 어떤 분은 이거는 좀 1345님 안마시술소 같은 거 적혀 있지 않았나 모르겠다. 심지어 그런 의심까지 든다.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발견은 하지 못했지만 뭐 조금 더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의원이 운영을 하고,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한 케이스들도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그 카드를 썼어요. 긁었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초구? 직원 선물, 서초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선물을 야쿠르트 판매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698만 원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구매를 한 내역들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의원의 아들 가게에서 한 320만 원 정도 이제 사용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전흥숙님이 식당이라고 써 있는 게 다 술집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도 지금 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씁쓸합니다. 쌈짓돈이 된 이 기초의원의 업무 추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황당한 사례만 모은 거니까 뭐 싸잡아서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구멍들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대책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업무 추진비 집행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업무 추진비 집행 사용 규정 자체가 매우 느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황당 사례들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가 의원들의 어떤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데 업무 추진비 규정 자체를 이제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하자. 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견제를 하더라도 이런 업무 추진비 남용에 대한 신고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도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싹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쏟아진다는 거 기초의원님들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였습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활기차게 들어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겁나요. 뭐 오늘은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네. 우리 프로가 이제 시사 프로라서 협찬 같은 게 전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책맞게 제 책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은 꺼내놓고 중간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처리한 결과를 말씀을 안 드리면 궁금해하실까봐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노상궁을 좋아하시고 문자 참여 확실히 해주는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분들 11분 뽑아가지고 이미 다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이름은 안 말해요. 책 이름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껏 잘하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지금 앞에 막 참 준비 많이 하시네요. 맨날 느끼는 거지만 뭘 잔뜩 써놓으셔도 저는 오늘 우리 주제에 막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제밥에서 관심 많아가지고. 아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웃을 기운이 없으세요. 이 앞에 문자 인터뷰 들으시고 모두 다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혈세 쪼개가지고 기초의원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잘해보자라고 그분들한테 보수도 챙겨드리고 업무 추진비라고 카드도 줬더니 그걸로 자기 혈압약을 샀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아니 저는 참 기초의원분들도 그렇게 됐고 오늘 또 아침에 뉴스가 CBS 뉴스를 제가 들었더니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이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서 1인당 1,600만 원짜리 비행기 표를 끊고서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그 뉴스? 저도 못 들은 CBS 뉴스입니다. 챙겨 듣겠습니다. 정말 참 슬프고 한편으로는 빨리 기초의원이든 국회의원 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혈압약을 먹어야죠. 그분이 혈압약을 드실 게 아니고 참. 참 씁쓸한 아침입니다. 게다가 씁쓸한 뉴스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뭐냐면 진짜. 대법원에서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딜을 했다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재판 거래가 특조단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줄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판사들한테 왜 준 겁니까? 그만큼 믿기 때문에 준 건데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도 되는 겁니까? 사실 올해 가장 쇼킹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법원입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판단해 주는 곳인데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그렇죠. 그곳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 아니면 특정한 정치 이념에 좀 경도돼 있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재판을 어떻게 신뢰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건 지금 현재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특별조사단의 조사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조사 거부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을 한다면 극단적으로 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요. 이거는 물론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물론 되는 거지만 성역은 없습니다만 이게 과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딱 봤을 때 검찰이 법원을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당연히 사법부가 마지막 그 정의의 보루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고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구성 요건을 잘 따져보면 고발이 되면 무슨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과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좌파 성향 판사들 예를 들면 조사해라라고 했다는 거, 또 판결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떻게 해봐라라고 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정말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입증도 당연히 어려울 뿐더러 문서밖에 안 나온 거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판사님들 대부분한테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까? 이런 의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버티는가? 이거는 조사를 해도 사실은 형사적으로 뭔가 하기가 매우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냐.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라든가 KTX 여승무원 해고 판결 관련해서도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사건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은 이미 한 후에
그걸 가지고선 딜을 한 거지 판결을 이렇게 할까 말까를 가지고 딜한 다음에 판결 내린 건 아니다라고 변명은 합니다만 판결을 한 후에 어떻게 딜이 돼요? 한 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일이었다는 거겠죠. 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재판의 신뢰가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좀 씁쓸한 겁니다. 저도 너무나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하여튼 돌아가는 거 보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실생활 밀착형 주제입니다.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 주세요. 자,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술집, 헬스클럽 이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에 대해서 뭐 개인용 저작권료 뭐 700원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아니다. 그건 너무 과하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우리나라가 창작자의 권리를 그렇게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음원 사죠.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돈 내죠. 월 사용료 이런 거 그게 저작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게 저작권료죠. 근데 그거를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언가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이걸 틀었을 땐 추가로 공연료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 MP3 다운 이제 이런 건 아예 논외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이 음원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비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연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야구장에서 요즘에 프로야구장에서 잘 못 틀잖아요. 가사에서 그건 저작 인격권입니다. 이건 작곡가가 만든 걸 왜 니네 마음대로 바꿔. 이제 그런 창작자의 권리를 과거에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제대로 보장해주자라는 것이지 이게 마치 야 저작권료도 받아가고 이것도 또 받아가고 뭐 맨날 돈만 받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백 변호사님 어느 쪽 입장이신지 벌써 알겠네요. 아시겠죠? 네. 정말 길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헬스장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틀려면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하라. 왜냐? 거기서 가수가 공연을 할 수도 있었는데 CD든 음원이든 대신 음악을 틀고 있으니까 내가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거다. 따라서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해라. 바로 이겁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노상궁의 키워드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저작권료 이미 뭐 700원이든 그럼요. 월 3,000원이든 월 있어요. 7,000원이든 내는데 더 내라는 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안 내도 된다. 뭐 부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작은 권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파생된 여러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 권리들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알고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 편의상 입장을 두 분의 입장을 저희가 나눠드렸다는 거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벌써 문자가 쏟아집니다. 박찬수 청취자님. 너무합니다. 그러면 헬스장에 가수들이 직접 와서 노래하면 돈 낼게요. 멋져요. 이런 정말 멋져요. 아니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공연권료를 내라고 하느냐. 성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박찬수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하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땅 파서 음악하는 거 아닙니다. 돈 정당하게 지금까지 못 받아서 그래서 음악하면서도 카페 부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수두룩했는데 이제는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 이런 문자도 올 겁니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제 주변에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야 이거 뭐 음원 하나 사고 그 틀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또 받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 손으로 들어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어하고 음악만으로 오롯이 사는 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의 권리가 연주가. 제대로 보장이 돼야 양질의 창작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정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노 변호사님의 논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백 변호사님 주변에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많다. 저분이 원래 인맥이 넓어요. 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창작하시는 분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약간 구분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저작권료 그래서 내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틀어서 매장에서 뭔가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음악
자체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 자체를 대중 앞에서 선보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저작권료는 정확히 뭐고 공연권료는 정확히 뭐고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돈을 내면 그들이 알아서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법까지 개정하면서 모든 거를 전부 다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한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마음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원을 제가 뭐 멜론 뭐 이런데 그렇죠. 뭐 소리바다 뭐 이런데 많잖아요. 요새 밀크 뭐 이런 데서 이제 7,000원 월 7,000원 주고 받는다고 해요. 자율 스트리밍 이런 거를. 혼자 들을 때는 문제 없는데 10명이 들으면 그러면 공연료를 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가?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이 들을 때도 그렇게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런 매장에서 틀 때도 사실은 저작권료를 내요. 그 매장에 있는 분들이 매장 사장님들이. 이미 그러니까 지금 낸다는 게 월 7,000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46,000원 뭐 이런 거 내고 있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불법은 아닌데. 그럼 어느 정도부터 내야 되는가?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내가 음악을 듣는 거는 상관없죠.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문제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틀어요. 그냥 내 친구들 모이는데 틀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공연권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친구 20명 앞에서 트는 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문체부에서 업종을 미리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모든 업종을 하지 말고 음악이 꼭 필요한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에서 음악이 없는 거 상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헬스클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선정을 한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받게 된 거냐면 2015년에 현대백화점에 제기했던 판결, 또 2016년에 하이마트에 제기했던 판결, 이게 전부 공연권에 관련된 판례예요. 그때 유명한 판결이었고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재판장이 그때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또 올린 겁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대백화점에서 음원을 뭐 예를 들어서 몇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하죠. 그거를 상업적 용도로 그 백화점 모든 고객들이 들을 수 있게 틀어주는데 그걸 우리가 사서 그냥 우리가 듣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아니 저거 음원 돈 주고 샀는데 그거를 아무데도 못 틀게 하는 게 말이 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데나 트셔도 됩니다. 다만 그걸로 영업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이런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나 카페나 헬스클럽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수아님, 저도 제 가족이 작곡을 합니다.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미래도 불투명한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전념하려면 가난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니 오히려 음악 틀어서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매장에서. 안이환님은 또 이런 문자도 주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대부분 매장이 현재 매장 음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월정액으로 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개인 사용료보다 좀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개인이 그냥 집에서 제가 혼자 어디서 다운받아서 듣고 이런 거랑 차원이 훨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그 돈을 내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또다시 공연권료라고 하는 걸 내라고 한다면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돈만 걷어가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매출에 따라서 공연권료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업 면적하고 매출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적에 따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다고 해서 영업 매출이나 이런 게 이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음악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면적에 따라서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 면적, 그렇지 면적에 따라서 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앞뒤가 좀 바뀌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면적이 넓다고 해서 매출이 넓으니까 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준이 애매하다. 기준이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애매하다. 아니 크다고 해서 큰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그 애매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명확 면적으로 기준을 잡은 거죠. 그럼 일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그러면 것이냐? 어떻게 해요? 그럼 일일이 거기 영업이익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는 것도 너무 그거야말로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정보를 좀 달라고 청취자들이 요청하세요.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제가 한국 저작권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격표 이번에 정해진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서 15평 이하면 안 내도 됩니다. 15평 이하면 안 내도 돼요. 근데 15에서 30평, 그러니까 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사이면은 11,400원, 헬스장은 11,400원, 커피숍이나 주점이면 4,000원.
그렇죠? 그리고 100에서 200이면 커피숍은 7,200원, 헬스장은 2만. 이거 달라요. 커피숍하고 헬스장이 22,000원. 200에서 300이면 커피숍 주점은 9,800원, 헬스장은 28,800원. 아, 쭉 가다가 이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그때는 커피숍 주점은 2만 원, 헬스장은 59,600원 월 사용료를 내도록 가격표가 돼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오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348님. 라디오 틀어놓으면 괜찮습니까? 라디오는 괜찮죠. 괜찮아요, 여러분.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괜찮아요.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럼요. 939 틀어놓으시면 음악 계속 나오고 토크 듣고 싶으시면은 또 우리 981 음악과 토크가 섞여 나옵니다. 그럼 우리 라디오 재판정을 위해서 그냥 논의를 정리할까요? 여기서? 앞으로 라디오 재판정을 듣는 라디오 걸로. 들으시면 돼요. 라디오는. 자, 다시 한번 궤도로 올라와서 백 변호사님.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작권의 개념을 지금까지 잘 모르고 간과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이런 데는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창작자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고요. 예. 이게 그렇게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작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얼마나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넓혀가는. 선진국은 다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노 변호사님. 저 옛날에 우리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음악 엄청나게 재밌게 듣고 이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없죠. 이제는 그냥 개인적으로만 듣게끔 사실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매장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고 우리가 괜찮다 해서 찾는 경우도 많은데 예. 저는 이런 게 약간 물론 뭐 선후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한쪽에서만 계속해서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긴 근데 이건 이제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땐 있었어요. 이제 국민가요라는 게 없어요. 국민가요. 왠가 하니 예전에는 거리 다닐 때마다 음악이 막 울려 퍼지니까 강제로 듣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가요. 강제 청취가 됐죠. 강제 청취.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돌은 젊은 10대들만 좋아하고 성인가요 뭐를 또 아이들은 모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구조가. 그 추억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죠.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는 좋지만 나머지 가수들은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마치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가는 거로 좀 착각을 하시는데 아까 밝혀주셨잖아요. 예. 대략 10,000원에서 한 5만 원대 사이입니다. 많이 올해. 내도 6만 원.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틀고 음악을 틀어서 그거 가지고 또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야 이건 무슨 우리 영업 다 망하게 생겼어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5년간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해서 100억을 달라고 지금 법무법인들에서 내용증명 의견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은 그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트는지 어떻게 알고 어떤 식으로 금원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공연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A라고 하는 가수가 한 음악도 있을 것이고 B라는 가수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한 매장에서 A 것만 트는 것도 아니고 B 것만 트는 것도 아니고 또 D나 E 건 하나도 안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불이 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규정을 정해놓고 정말 그런 음악을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도 확인해가지고 다 그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지급을 그 각 개인에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가수나 뭐 작곡가나 뭐 작사가나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실현자협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걸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노래를 틀면 얼마가 아니라 그럼 나눠줘요 똑같이? 그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치열하고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라디오에서 트는 음악은 왜 저작권료 안 냅니까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신 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달 냅니다.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라디오는 트셔도 되는 거예요. 외국 노래도 적용됩니까? 다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여러분. 외국 팝송도 다 적용이 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8290님 아까 가격표 불러준 게 한 곡당 금액입니까?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월 마음껏 틀 수 있고 월 사용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이제부터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라는 걸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은
78대 22, 78% 대 22%로 해도 너무하다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맨날 그래. 아니야, 저 진짜로 거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러면서 정신적으로는 승리를 또 정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익숙함과 창작자의 권리와의 괴리 관계예요. 그거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가면 조금씩 익숙해질 나아질 겁니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하지만 캐롤의 추억 이런 걸 또 그리워하는 분들 워낙 많고 노래 산업이 죽는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어딘가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그래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9일 관악구 봉천동 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마신 주민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한치 앞이 미급한 이때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매캐한 연기를 뚫고 들어가서 잠긴 문을 따고 그 시민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악소방서에서는 이 의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요. 한 기업에서도 이분들에게 의인상을 수상하고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봉천동 화재의 의인 세 사람은 김혜원, 김영진, 박재홍 씨입니다. 오늘 화재 인터뷰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박재홍 씨를 만나보죠. 보니까 직업이 배우예요. 예, 연결합니다. 박재홍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배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홍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그 배우라는 수식어가 약간 거창하게 느껴져서. 어떤 작품 출연하셨어요? 주로 연극을 했고요. 연극을. 현재는 그 이병헌 감독님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신하균 선배님 밑에 그 조직원 역할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 조직원 1, 2, 3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죠. 야, 지금 그게 출연했을 때보다 어제 오늘 더 유명해진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주변의 반응들이 어때요? 처음에 그 부모님께서는 좀 걱정을 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이어서 잘했다고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건 어제지만 사고가 난 거는 지지난주네요. 19일? 네, 사고가 나고 좀 지나서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네요. 좀 얼떨떨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봉천동의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집이 그 근처고요. 예. 그 근방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우연히 불났다고 해서 옆에서 아저씨 뛰어가는 거 보고 제가 그냥 무작정 뒤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어, 불이야 하면서 주변에 있던 아저씨가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 보였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뛰어가 보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이제 연기가 좀 매워지고 시야가 좀 탁해지니까 여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유독가스가 입안으로 확확 들어오는 상황. 아니 그걸 뚫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게 지인이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구경하러 갔다가 간 건데 공사장이니까 거기 방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사장도 미세먼지 같은 거 많으니까 방진 마스크를 끼고 있었군요. 불났다고 해서 거기 올라가면서 이제 쓰고 올라가게 된 거죠. 세상에. 아니 하늘이 그냥 그 시간에 박지홍 씨한테 방진 마스크까지 손에 쥐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전 운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네. 5층까지 올라가 보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보다 먼저 이제 불이라고 외치면서 뛰어가신 사장님이 계셨잖아요. 예. 그 분이 이제 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본인이 도착했을 땐 인기척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불이야 하면서 뛰어 올라간 그분은 문 앞까지 가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 두드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또 영화에서 보면 손잡이를 총으로 쏘거나 하면 열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손잡이 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이제 소화기가 보이길래 소화기로 손잡이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손잡이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회 닫힌 문은 꿈쩍도 안 하고 마침 또 제가 이제 공사장에 있다 왔잖아요. 예. 그게 생각이 나서 뛰쳐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그 공사장에 지금 일하시는 사장님께서 1층에 계셔서 예. 안에 사람이 있다. 아하.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공구를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라간 분은 카센터 사장님이었고 그렇죠. 다시 공사장 가서 저 공구 좀 갖다 주세요 하는데 그분은 인테리어 사장님이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가지고 오세요 하니까 그분이 달려가서 바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해서 딴 겁니까? 이게 문이 고작 해봐야 한 5cm도 안 되잖아요, 두께가. 예. 근데 이 뒤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고작 이 5cm짜리 문이 안 열리니까. 이렇게 안 열리나? 이거 왜 이러나? 계속 쉽게 열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어땠습니까, 상황이? 우선 문을 딱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거는 그 현관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거. 예. 그분 위로 이제 신발장 같은 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검은 연기 사이로 이제 불길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끄집어내야겠다 해서 그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잡히는 대로 잡고 일단 집 밖으로 끌어냈고요. 예.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네네. 솔직히 덜컥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딱 보이니까. 예. 그분 보자마자 이제 안고 데리고 내려가면 되겠다였고, 또 한편으로는 안에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다 했었거든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정말 다행히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소방차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제가 사람 안고 내려오는 도중에 한 3층쯤에서 이제 불을 진압하려고 올라오시는 소방관 분들이랑 이렇게 크로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한테 소방차에다가 그분을 넘기고 이러고 빠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무리 방진 마스크 썼어도 괜찮으세요, 박재홍 씨? 그때 잠깐 이제 어지럽고 목 따가웠던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괜찮으세요? 어떤 분이었어요, 그 시민은?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들었고요. 학교 근처에 지금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군요. 네네. 현재는 이제 치료 중에 있다고는 들었어요.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들었어요. 아이고. 그 서울대 다니는 학생, 우리 네네. 의인 3인조 덕분에 정말로 목숨 건졌네요. 지금은 뭐 기도 붓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니까 감사 인사 같은 거 드릴 경황이 아니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꼭 이 3인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감사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빨리 회복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참 장한 일 하셨고요. 지금 감사합니다. 한 30 되셨죠, 나이가?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그러세요. 촬영하고 있는 작품 언제 개봉해요? 그 극한직업이란 영화는? 내년 초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거기서 역할이 뭐예요? 신하균 선배님 밑에 마약반 조직원인데요. 선량한 시민 역할은 아니죠. 내년에 극한직업이란 영화 열면 신하균 씨, 배우 신하균 씨의 조직원 가운데 어떻게 찾아야 돼?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어요? 이름은 없고요. 숫자로 1번입니다. 1번. 조직원 1번. 조직원 1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배우가 바로 박재홍 씨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 속의 역할은 마약 조폭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의인이라는 거 대단한 일 하셨고요. 장한 젊은입니다. 특히나 배우, 감사합니다. 지금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얼굴에 뭐 흉이라도 지면 어떡하나, 몸을 사렸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극한 상황 속으로 뛰어든 거 정말 잘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극한 직업 개봉하면 가서 저 마약반 조직원 1 꼭 찾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목소리도 밝고 좋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만한 거겠죠. 봉천동 의인입니다. 배우 박재홍 씨 만나봤습니다.
김남정님, 국민이 혈압 오르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혈압 내려주는 이런 국민도 있으니 살만한 세상이네요 하셨어요.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박학기입니다. 비타민.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미국에 도착하면요 31일 양일간 폼페이오와 담판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마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고비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7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